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동산 투자 꿈나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이니 저와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시죠. 네, 임대차 3법은 급등하는 부동산과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요.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3개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행된 시기는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고 전월세 신고제는 올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 각각의 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전월세 계약이 2년이더라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2 플러스 2, 즉 4년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하나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은 전월세 2년 계약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기나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경우에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연장해서 사용하면은 총 6년이 거주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임대인분들은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계약 만기 전 임차인과 관련 협의를 마쳐야겠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방법은 살고 있는 주택에서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재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보증금에서 5% 한도 내로 상향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 추후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문자, 카톡, 내용 증명과 같이 기록을 남겨두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기는 집을 언제 계약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20년 12월 10일 전에 계약을 했다면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요. 20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을 했다면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 많이 일어나는 사례죠. 바로 첫 번째입니다. 집주인 혹은 집주인의 부모님, 집주인의 자녀가 들어와서 살겠다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자가 임차료를 연체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2기분 이상, 그러니까 월세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연체했을 때 거절 사유가 됩니다. 월세를 미납한 횟수가 기준이 아니라 월세를 2회 연속 또는 미납된 월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를 다시 미납하는 경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론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시에도 당연히 거절 사유가 됩니다. 네 번째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하게 금액을 주고 나가달라고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럼 거절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로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인데 임차인이 마음대로 타인에게 집을 빌려준다면 거절 사유가 되겠죠. 여섯 번째로 주택의 전부나 일부 멸실 시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내부를 크게 훼손했거나 자산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철거나 재건축 예정 시 계약갱신 청구권의 거절 사유가 되겠죠. 그럼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겠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위반으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전세금은 법정 전환율 4%를 적용해서 전액 월세로 전환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 50만원으로 계약했다고 한다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50 곱하기 24 그러니까 1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등을 배상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사례를 통해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럼 예시를 들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20년 2월 28일에 전세 5억에 계약해서 거주 중인 김영식 씨의 사례입니다. 김영식 씨는 22년 2월 28일이 전세 계약 만기입니다. 언제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야 될까요? 김영식 씨는 20년 12월 10일 법 개정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인 1월 28일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2개월 전까지 사용하는 게 맞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김영식 씨는 24년 2월 28일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최대 5%, 2,500만 원 내에서 증액 가능합니다. 이번엔 김영식 씨의 묵시적 계약 연장 예시를 들어볼까요? 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22년 2월 28일 계약 만기인 김영식 씨는 22년 1월 28일까지 임대인의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보증금 증액 없이 24년 2월 28일까지 자동적으로 계약 연장되는 거죠. 여기에서 김영식 씨가 이 집에서 더 살고 싶다면 계약기간 종료 2달 전인 24년 12월 28일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년 더 살게 돼서 26년 2월 28일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되겠군요. 주의해야 할 점은 묵시적 계약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에 여러 번의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투자자의 입장으로 접근해 볼까요? 오늘 날짜는 21년 7월 1일로 가정해 볼게요. 김영식 씨가 거주 중인 주택에 갭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식 씨의 주택은 매가 9억에 매물로 나와 있군요. 전세 시세는 6억이지만 김영식 씨는 5억의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일은 22년 2월 28일이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김영식 씨가 거주 중인 매물이 나와 있는 중개사와 미팅을 잡고 방문을 하죠. 전주인과 약속을 잡았고 계약 후 잔금을 8월 1일자로 치르게 됩니다. 매가가 9억에서 전세가 5억을 제외한 4억을 전주인에게 지급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세입자인 김영식 씨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기간인 21년 8월 28일부터 22년 1월 28일 전까지 사용 여부를 물어봐야 합니다. 20년 12월 10일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세 만기 한 달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확실히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 김영식 씨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5% 증액 협의를 통해서 5억 2,500만 원으로 상향할 수 있고요. 반대로 안 한다, 나가겠다고 할 시 전세 시대에 맞춰서 6억의 전세 입자를 구할 수 있겠군요. 여기서 투자자의 주의사항은 전세금 상향 문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에 따라 세입자의 전세 기간을 잘 따져보고 매수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 6개월 이내에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할 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를 꼭 전주인에게 물어보고 자료가 있다면 받아놔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다음 집주인이 바뀌어도 청구권의 사용 효력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돼서 유효하기 때문이죠. 이번엔 김영식 씨가 거주 중인 주택에 실거주를 해보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21년 8월 1일에 매수했고 김영식 씨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기간인 21년 8월 28일부터 21년 12월 28일 전까지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히고 세입자 김영식 씨를 내보내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시 자금을 융통해서 전세금을 빼준 후 입주하면 되겠군요.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실거주하려면은 김영식 씨가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만큼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김영식 씨가 24개월을 살기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거절하고 실입주를 했다면 집주인도 그 기간만큼 실거주를 해야 하는 거죠. 또한 실거주 중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를 했을 때 기존 세입자 김영식 씨에게 손해배상을 질 수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설명 중 마지막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직후인 8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 상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계약갱신 시에는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료를 올려받으려는 임대인과
더 올리길 원치 않는 임차인 간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갱신 사용 여부에 많은 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갈등을 빚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실제로 올해 5월에 발표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에 따르면 20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료 증액 및 계약갱신 관련 조정 건수는 총 155건으로 전년 대비 3배 늘었습니다. 특히 임대차법 관련 상담 건수는 2020년에 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 가격은 물론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매물은 그렇지 않은 매물보다 매매가를 낮춰야 거래가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전세를 싸게 놓음으로써 주택 가치가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문제도 많고 사례도 많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계약을 갱신해서 세입자의 거주기간이 늘었을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이나 월차임을 더 요구할 수 있는데 과도한 금액의 인상을 막기 위해서 임대료 상한을 직전 계약액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 상한을 적용해서 전세금이나 월차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낸 분들은 협의 시 연 5% 상한으로 증액 가능하고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재계약 시 5% 상한으로 협의 가능한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작년 7월에 시행되고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요.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효과들이 있었을까요? 장점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임차인이 기존에 살던 주택의 거주기간이 보장돼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있겠네요. 단점이라면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또한 전세가 반전세 혹은 월세로 많이 변형됐는데 이것은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지속되었던 건 물론 공시지가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재산세 등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 상한이 적용된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세입자에게 관리비나 임차된 시설 내부 사용료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후 4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됐다면 다른 주택을 알아볼 때 전월세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사갈 주택을 구함에 있어서도 많이 힘들어졌죠. 이렇게 임차인은 많아지고 임대인이 적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면 독일이나 미국 부동산 시장처럼 세입자를 고를 때 직장 면접을 보듯이 재직증명서나 석 달치 통장 내역 등 이런 걸 세입자에게 요구하게 되진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지자체에 입주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서 임차인의 거주 사실을 증명함과 동시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역 기준은 서울특별시와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와 경기도 전체, 그 외 도지역에선 군 단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 10만원을 받는다? 그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을 받으셔도 신고해야 됩니다. 전세, 월세 모두 대상이고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고시원 등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만 해요. 온라인 접수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짚어볼게요. 바로 렌트홈 계산기인데요. 이 렌트홈 계산기는 전월세 금액만 입력하면 재계약 시 얼마 증액이 가능한지 알 수 있고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기도 편해서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겠으나, 추가적으로 렌트홈 계산기를 이용해서 투자하려는 동네의 전월세 매물을 보고 어떤 매물이 더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임대 주고 있는 부동산을 렌트홈에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시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